안녕하세요. 꿈길 속 이야기 여정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죽이려 한다.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산골 마을에 부유한 양반 가문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집안의 주인인 최노인은 마을에서 이름난 지주로 넓은 논밭과 창고 가득한 곡식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나이 들어가는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고 집안의 실권은 그의 아내, 곧 시어머님인 박씨 부인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박씨는 젊었을 적부터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미소로 유명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살았고 집안 식솔들도 그녀의 기분에 따라 하루를 보냈다. 박씨의 유일한 아들, 최영수는 2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인근 마을의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인 김씨였다. 김씨는 나이 18에 시집을 왔고 그녀의 이름은 순이었다. 순이는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지만 시집살이의 고통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어머님 박씨는 처음부터 순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최노인이 죽기 전에 순이에게 물려줄 유산을 암암리에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그 유산이 자신의 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믿었고 순이가 아이를 낳아 가문을 이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박씨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어두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젊었을 적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 그리고 가문의 재산을 지키려는 집착이 뒤섞인 깊고 검은 감정이었다. 박씨는 밤마다 혼자 앉아 촛불 아래에서 그 계획을 다듬었다. 독초를 섞은 약, 또는 밤길에 벌어질 우연한 사고.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야 했으므로 어느 가을날 집안의 안채에서 박씨는 순이를 불러들였다. 순이는 시어머님의 부름에 서둘러 달려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안방 문이 열리자 박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너라 며느리야. 순이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부르시옵니까? 박씨는 자리에 앉은 채로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이의 젊은 피부와 밝은 눈빛이 더욱 거슬렸다. 박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요즘 몸이 어떠하냐? 시집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네가 가문의 혈통을 이을 텐데 어찌 그리 태평하느냐? 순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직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사옵니다. 박씨는 속으로 비웃었다. 노력? 그 노력조차 내게는 허락되지 않을 터. 하지만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니네가 건강해야 할 텐데. 요즘 산속에 좋은 약초가 많다 하더라.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함께 산으로 가자꾸나. 내가 직접 약초를 캐서 내게 다려주마. 순이는 그 제안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공손히 대답했다. 알겠사옵니다, 어머님. 감사하옵니다. 그날 밤 박씨는 자신의 방에서 은밀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마을 약초꾼에게서 미리 사둔 독초를 꺼내 들었다. 그 초는 산속의 흔한 풀처럼 보이지만 섞어 먹으면 서서히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씨는 그것을 작은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네 운명이로다. 가문의 재산은 내 손에 있어야 해.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박씨와 순이는 산길을 올랐다. 산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순이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박 씨는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실수로 독초를 캐게 하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다려 먹이는 것. 누가 의심하랴? 마을 사람들은 박 씨를 자애로운 시어머님으로 알았으니까. 산길이 험해지자 박 씨가 멈춰섰다. 그녀는 순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는 풀을 캐보아라. 그게 네 몸에 좋을 터이니. 순이는 주저하며 풀을 뜯었다. 그 풀은 평범해 보였지만 박 씨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산속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이 흩날렸다. 순이는 문득 시어머님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그 풀을 손에 쥔 채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박 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오늘 네가 고생 많았구나. 이 약초로 내 몸이 튼튼해지면 좋겠노라. 하지만 순이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둠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 최영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야, 어머님께서 오늘 산에서 캐온 풀을 다려주신다 하시는데 네가 먼저 맛보아 주겠느냐? 최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 주시는 것이니 좋을 터이니라. 걱정 마라. 그러나 순이는 그 풀을 몰래 버렸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박 씨의 계획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교활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고 가문의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마을은 점점 쌀쌀한 바람에 휩싸였다. 최 씨 가문의 대저택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채와 사랑채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딘가 긴장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순이는 시어머님 박 씨의 의도를 의심한 뒤로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녀는 산에서 캐온 독초를 몰래 버린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 최영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영수는 어머니를 깊이 신뢰하는 아들이었고 순이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박 씨는 순이가 약초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박 씨는 오랜 세월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며 얻은 교활함으로 더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독초 같은 직접적인 방법 대신 순이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정신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택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순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를 집안에서 따돌리게 만들면 결국 순이가 스스로 무너지거나 집을 떠나리라 믿었다. 어느 날 박 씨는 마을의 장터로 순이를 데려갔다. 겉으로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자애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박 씨는 일부러 순이와 함께 여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순이에 대한 험담을 흘렸다. 우리 며느리가 참 예쁘게 생겼지 않소? 박 씨가 쌀가게 노인에게 웃으며 말했다. 허나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우리 집안이 걱정이 많소이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독은 날카로웠다. 순이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공손히 대답하려 했지만 박 씨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아, 이 애가 워낙 부끄럼을 타는 성미라 말이 적소. 그래도 시집살이 잘해야 할 텐데. 장터의 상인들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순이를 향한 묘한 호기심과 동정이 섞여 있었다. 순이는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소자가 어찌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장터에서 저를 그리 말씀하시니 마음이 무거워지옵니다. 박 씨는 걸음을 멈추고 순이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네가 잘못했느냐 묻느냐. 시집에 와서 아직 혈통을 잊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빈말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느냐? 순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억울함이 끓어올랐다. 박 씨의 말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님을, 그녀가 자신을 일부러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뒤 마을에 순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씨댁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더라.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더라. 같은 말들이 장터와 우물가에서 떠돌았다. 이 소문들은 박 씨가 은밀히 퍼뜨린 것이었다. 그녀는 마을의 안악들과 차를 마시며 혹은 절에 공을 들이러 가며 넌지시 말을 흘렸다.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집안을 어지럽힌다. 같은 거짓말이 점점 꼬리를 물고 커졌다. 순이는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었다. 이웃 안악들이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집안의 하인들조차 그녀를 대할 때 어색한 태도를 보였다. 최영수는 아내가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을 눈치챘지만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이를 다그쳤다. 네가 어찌 그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느냐? 어머님이 얼마나 네 걱정을 하시는데 어찌 그리 태평하냐? 순이는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차마 시어머님의 음모를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고난을 견뎌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순이는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문 밖에서 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안채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작고 굽은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박 씨임을 직감했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박 씨는 손에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안채 근처의 땅에 묻는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뒤 조용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그 장소를 몰래 찾아갔다. 땅을 파헤치자 작은 항아리가 나왔다. 항아리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검은 가루와 함께 순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저주를 위한 물건이었다. 마을의 무당에게 부탁해 만든 저주의 부적이었다. 순이는 손이 떨렸다. 시어머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시어머님의 계획을 알아내려면 그녀를 속여야 했다. 순이는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아픈 척하며 방에 누웠다. 박 씨가 들어오자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소자가 요즘 몸이 무거워지옵니다. 혹시 저주받은 것이 아닌지 두렵사옵니다. 박 씨의 눈이 순간 빛났다. 그녀는 순이가 저주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너무 약한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무당을 불러보아주마. 다음 날 박 씨는 마을의 무당 윤 씨를 집으로 불렀다. 윤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영험한 무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과 날카로운 혀로 유명했다. 박 씨는 윤 씨와 은밀히 거래를 했다. 순이가 저주에 걸린 척 연기하도록 만들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집안에서 완전히 내쫓거나
심지어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 계획이었다. 윤 씨가 대저택에 도착한 날, 안채는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순이는 방 안에서 기다리며 박 씨와 윤 씨가 나누는 대화를 문틈으로 엿들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윤 씨, 그대가 이번 일을 잘 처리하면 내 후이 상을 내리리라. 우리 며느리가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주시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염려 마시옵소서 부인. 이 늙은이가 그 일을 잘 처리하겠사옵니다. 허나 그 며느리가 영리하다 하니 조심해야 할 것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윤 씨가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박 씨의 공모자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순이는 이를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주에 걸린 척 연기하며 박 씨와 윤 씨의 속셈을 드러낼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안채에서 굿을 시작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마을 사람들이 몇몇 몰려와 구경했다. 순이는 일부러 창백한 얼굴로 방에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소자가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옵니다.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듯하니 이 무서움이 어찌된 일이옵니까? 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순이가 정말로 저주에 걸린 것처럼 보이길 바랐다. 윤 씨는 구슬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집안에 악한 기운이 깃들었도다. 이 며느리의 몸에 붙은 귀신이 집안을 어지럽히니 이를 쫓아내야 하리라.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순이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순이는 침착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며 쓰러지는 척했다.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윤 씨가 재빨리 다가가 순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 순간 순이는 윤 씨의 귀에 속삭였다. 윤 씨, 그대가 부인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내가 아노라.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리라.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순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윤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이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밤에 은밀히 찾아가겠소. 그날 밤, 윤 씨는 몰래 순이의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며느리, 내가 잘못했어. 박씨 부인이 내게 돈을 주며 그대를 미치광이로 만들라 하였소. 허나 나는 그저 가난한 무당일 뿐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었소. 순이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보리라. 내게 박씨 부인이 무슨 계획을 더 세웠는지 말하시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박 씨는 순이를 미치광이로 몰아 집에서 쫓아낸 뒤 최영수에게 새 며느리를 드리려 했다. 새 며느리는 박 씨의 친척 집안에서 데려올 예정이었고 그 집안은 박 씨와 재산을 나누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분노로 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윤 씨에게 말했다. 그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이 일을 뒤집을 수 있소. 내게 힘을 빌려주시오. 윤 씨는 망설였지만 순이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는 윤 씨를 통해 박 씨의 계획을 하나씩 파헤치기로 했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최영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했다. 영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순이는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순이는 마을의 늙은 약초꾼인 이용을 찾아갔다.
이용은 박 씨가 예전에 독초를 사간 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순이는 이용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용 어르신, 혹시 박 씨 부인이 그대에게 이상한 약초를 구해달라 한 적이 있소? 이용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 일을 어찌 아는 게요? 부인이 몇 달 전 독초를 구해달라 하였소. 사람을 해칠 건 아니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았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용에게 박 씨의 음모를 알리고 함께 증거를 모으자고 설득했다. 이용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순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박 씨가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그물 속에서 순이는 그 그물을 찢고 진실을 드러낼 계획을 세웠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순이가 저주에 걸린 척 연기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최영수마저 아내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다. 그녀는 순이를 완전히 집안에서 쫓아내기 위해 마을의 유지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열 계획이었다. 그 자리에서 순이가 정신을 잃거나 이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미친 여인으로 몰아 집에서 내쫓으려 했다. 박 씨는 잔치 준비를 명목으로 마을의 권력자들을 초대하며 그들에게 순이에 대한 소문을 은연중에 퍼뜨렸다. 우리 며느리가 요즘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혀 집안을 어지럽히니 참으로 걱정이요. 박 씨는 마을의 원로인 장씨 영감에게 넌지시 말했다. 이번 잔치에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올리려 하오. 장씨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번뜩였다. 마을의 유지들은 박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순이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다. 순이는 이 모든 것을 윤 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 윤 씨는 박 씨의 심부름으로 잔치 준비를 돕는 척하며 정보를 모아 순이에게 전했다. 순이는 잔치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다. 그녀는 박 씨의 계획을 뒤집기 위해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잔치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마을 사람들의 신뢰가 필요했다. 순이는 이용과 함께 박 씨가 독초를 구입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모았다. 이용은 박 씨가 독초를 사간 날짜와 그 약초의 성분을 기록한 장부를 보여주었다. 또한 순이는 윤 씨에게 박 씨와의 대화에서 들은 음모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부탁했다. 윤 씨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순이의 단호한 태도와 그녀가 약속한 보상에 마음이 움직였다. 순이는 윤 씨에게 말했다. 윤 씨, 그대가 내 편에 선다면 이 집안의 비밀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소. 그대도 이 마을에서 떳떳이 살고 싶지 않소? 윤 씨는 결국 순이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씨가 자신에게 준 돈과 저주 부적을 만드는 데 사용한 물건들을 증거로 내놓았다. 잔치날이 다가왔다. 최 씨 가문의 대저택은 등불로 환히 밝혀졌고 마을의 유지들과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박 씨는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애로운 주인마님의 모습을 연기했다. 순이는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아한 한복을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앞에 섰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놀랐다. 소문과 달리 순이는 전혀 미친 여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박 씨는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순이에게 술을 권하며 그 술에 몰래 약을 탔다. 그 약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윤 씨를 통해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받는 척하며 손재주로 술을 땅에 흘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잠시 소자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큰 비밀이 있사오니 오늘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영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다. 순이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소자는 이 집안에 시집온 이후 끊임없이 시험을 당했사옵니다. 시어머님께서 소자를 해치려 하셨고 그 증거를 이 자리에서 보이겠사옵니다. 순이는 이용을 불러냈다. 이용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며 말했다. 박씨 부인이 제게 독초를 구해달라 하셨소. 그 초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어서 윤 씨가 앞으로 나와 증언했다. 부인이 제게 저주 부적을 만들라 하셨고 이 며느리를 미치광이로 몰라 하셨소. 여기 그 증거가 있어. 윤 씨는 부적과 박 씨가 준 돈을 내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최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씨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저들이 날 모함하려 하느니라. 하지만 순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소자가 어찌 감히 거짓을 말하겠사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머님이 소자를 이 집에서 내쫓고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 음모이옵니다. 그 순간 장씨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원로였다. 그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가볍게 넘어갈 수 없소. 최씨 가문의 비밀이 이리 드러났으니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하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박 씨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뒤였다. 최영수는 충격 속에서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잘못을 직시하며 순이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해 미안하구나. 이제부터 네 곁에 서마.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의 비난 속에 집안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순이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최 씨 가문의 재산은 영수와 순이의 손으로 정당히 관리되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순이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어두운 음모의 그늘 아래서도 진실은 불꽃처럼 빛나며 드러났다. 순이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여인으로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